중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몽골을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굴복 아니면 몰락이다. 선조들이 수천 년간 품어온 땅과 그 밑에 묻힌 수백조 원어치 희토류를 뺏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한 소녀가 띄운 서툰 한국어 메일 한 통이었죠. 공존을 택한 대한민국이 나서자 중국의 자만은 충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힘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위대한 반전, 그 감동의 실체가 지금 펼쳐집니다. 제 이름은 수루마 바트볼드입니다. 몽골의 심장, 고비 사막 남쪽 끝자락인 바얀달라이에서 18년을 살았죠. 우리 가족은 5대째 이곳에 거친 바람과 함께 양과 낙타를 키워온 유목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중국에서 유학 중인 오빠 칭바야르, 그리고 남동생 바타르까지. 사막은 우리에게 언제나 엄격하지만 공평한 터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돌멩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루마야, 이것 좀 보거라. 아침 일찍 양 떼를 돌보러 나가셨던 아버지 바트볼드가 헐레벌떡 게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생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온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그날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어젯밤 폭풍에 무너져 내린 절벽 틈에서 주웠다는 주먹만 한 돌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를 닦아내자 오묘한 무지갯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돌 안에 우주가 갇혀있는 듯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 알탄 여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땅의 뼈다. 사마귀 뱃속에 감춰뒀던 귀한 뼈를 토해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돌덩이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이자 전 세계가 탐내는 희토류 원석이라는 사실을요. 소문은 사막의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온 지질학자가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뒤 우리 게르 앞에는 낯선 검은색 SUV 차량 3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중국 희토류 공사의 전략 이사 왕웨이였습니다. 바트볼드 씨 되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걸 주우셨더군요. 왕웨이는 흙 묻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어와 몽골어, 그리고 영어로 빽빽하게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이 땅의 채굴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라는 것. 대가는 헐값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오. 이곳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잠든 곳이오. 아버지의 거절에 왕웨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노인장,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딱 3일들이죠. 그 안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당신네 양떼가 풀 한 포기 뜯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일개 유목민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검은 차들이 떠나고 난 뒤 게르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셨고 남동생은 분하다며 벽을 쳤습니다. 절대적인 힘의 차이 앞에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그 속에는 3년 전 시내 헌책방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낡은 한국어 회화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표지, 귀퉁이가 닳고 다른 그 책이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TV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당당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닮은 몽골 반점을 가진 형제나라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저는 희미하게 터지는 데이터 신호를 잡아가며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기사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한국 기업에 편지를 써볼게요. 그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요. 한국? 그 먼 나라가 우리 같은 목동들을 위해 오겠니? 불가능하다. 아버지의 한숨 섞인 대답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번역기 앱과 낡은 회화책을 번갈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이메일을 써내려갔습니다. 문법도 엉망이고 맞춤법도 틀린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우리 땅 밑에 보물이 있어요. 이걸 중국이 뺏어가려 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대형 철강기업 전략기획팀으로부터 온 답장이었습니다. 수루마님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긴급팀을 꾸려 출발 준비 중입니다. 48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거대 기업이 이름 없는 사막 소녀의 구조 요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일렀습니다. 약속한 3일, 그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왕회의가 다녀간 지 꼬박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손길로 양털을 빗기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차가 와. 저기 마을 입구에 차들이 오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중국 놈들이 들이닥친 건가? 아직 약속한 시간이 남았는데?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량 행렬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차량들을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사의 검은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문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마크. 차 문이 열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형 철강 기업 배터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한서윤 팀장이었습니다. 수루맛이 맞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36시간 걸렸네요.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36시간. 서울에서 비행기로 울란바토르까지,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험한 사막길을 달려 이곳까지. 그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려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 지질학 박사, 통역사까지 완벽한 팀을 꾸려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측이 다시 오기 전에 광물 샘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팀장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장비를 꺼내들었습니다. 휴대용 성분 분석기가 요란한 비프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를 확인한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건 순도 97%야. 이 정도 고순도 네오디뮴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겁니다.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꺼는 사이 옆에 있던 대사관 직원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우리 가족의 토지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평선 반대편에서 이번에는 진짜 재앙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검은색 지프차 6대와 굴착기. 왕웨이 이사가 자신이 정한 3일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틀 만에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용역 깡패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검은 지프차에서 내린 왕웨이 이사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용역 깡패 1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화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왕웨이는 우리 앞에 선 한서윤 팀장과 한국 연구원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라. 손님이 계셨네. 한국 철강기업? 한국에서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오다니 하이에나 저리 가라군요. 왕웨이는 한 팀장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가져온 가방 2개를 모래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투박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 위안화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바트볼드 씨. 약속한 3일은 아직 안 지났지만 상황이 급해져서 말이죠. 여기 현금으로 50억 원입니다. 지금 당장 도장 찍으면 이 돈은 당신 겁니다.
울란바토르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어때요? 한국 기업이 이런 현찰을 당장 줄 수 있을까요? 돈다발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억. 우리 같은 유목민이 천년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돈이면 고생만 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고 동생 바타르를 대학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서윤 팀장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땅만 파헤치고 떠날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양을 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 이건 헐값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수백조 원이 넘습니다. 이봐요, 공돌이 양반. 주제 넘게 나서지 마시지. 왕웨이가 한 팀장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주차된 두 번째 한국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구두가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희끗한 중년 신사였습니다. 한국 대형 철강 기업의 강도진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한 팀장을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장은 왕웨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아버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트볼드 형님, 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겨울 폭설 때 조난당했던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겨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등산객을 구해 사흘 동안 게르에서 재워주고 양젖을 먹여 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사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게르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아저씨에게 양젖을 가져다 줬던 기억이. 당신이 그때 네. 그때 형님이 주신 따뜻한 우유 한 잔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강 사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웨이가 내민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대신 50대 50 합작 회사를 제안합니다. 채굴된 희토류의 수익 절반을 드리고 훼손된 환경은 최신 공법으로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 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을 비롯한 몽골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단순히 자원만 파는 게 아니라 몽골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50억이라는 당장의 현금과 기술이라는 미래의 약속. 왕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 전수? 웃기는 소리. 몽골 촌놈들이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 바트볼듯이 현실을 보세요.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진짜입니다. 저 한국 놈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이 왕웨이의 돈가방과 강 사장의 눈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왕웨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왕웨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아버지는 돈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딸이 그러더군. 중국은 우리 땅을 뺏어가지만 한국은 우리 꿈을 키워준다고. 돈은 필요 없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건 돈이 아니라 떳떳한 미래요. 당장 내 땅에서 나가시오. 왕웨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후회할 거다.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지. 철수해. 왕웨이와 용역들은 씩씩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는 그들의 눈빛은 먹이를 놓친 늑대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강 사장님은 서둘러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경을 막기 전에 빨리 서류 작업을 끝내고 수루마 양은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요? 당장요? 네. 1분 1초가 급합니다. 수루마 양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야 이 계약이 완성됩니다. 몽골의 미래가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곤 옷 몇 벌과 할머니가 주신 작은 돌멩이 부적, 그리고 아버지가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작아지는 게르와 아버지의 모습이 눈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우리 가족을, 우리 땅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에 얼마나 차가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숨막힐 듯 빽빽한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연구소에 도착한 첫날,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현장의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낙하산이야? 사막에서 양이나 치던 애가 리튬이 뭔지는 알겠어? 홍보용 마스코트겠지. 그냥 적당히 비위나 맞춰줘.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배정받은 자리는 구석진 창가였고 제게 주어진 일은 복사나 서류 정리 같은 잡무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전문 용어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좁은 방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고향의 별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배터리 시제품이 과열 테스트 중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열배출이 안 잡히는데 어쩌라는 거야. 냉각수 라인을 더 키우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고 그대로 두면 터지고. 미치겠네 진짜. 한서윤 팀장이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습니다. 수십 명의 박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의 도면을 훔쳐보았습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냉각 파이프의 구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구조를 보는 순간 어릴 적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르의 원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막으면 화를 내고 길을 터주면 춤을 춘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이트보드 구석에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난제를 사막의 지혜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몽골 아가씨. 낙서하지 말고 비켜요. 지금 다들 예민하니까. 한 연구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을 들은 한서윤 팀장이 고개를 돌려 제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잠깐.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게 무슨 구조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바꿀 첫 번째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서윤 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구석에 제가 끄적거린 삐뚤빼뚤한 그림. 그것은 최첨단 리튬 이온 배터리의 냉각 구조도 옆에 그려진 몽골 전통게르의 환기구 토너였습니다. 이게 뭐지? 배터리 셀 사이에 이런 구멍을 뚫는다고? 미쳤어? 이러면 에너지 밀도가 뚝 떨어져. 옆에 있던 박사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설명해봐. 수루마시.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비 사막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하지만 게르 안은 항상 따뜻하고 시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막 촌동네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의 단면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길을 알아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요. 게르 천장에 있는 토노를 열면 뜨거운 바람이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땅바닥 틈새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억지로 선풍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스스로 길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한 팀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연대류.
강제 냉각 방식이 아니라 셀 구조 자체를 대류가 일어나기 쉽게 설계한다고? 잠깐, 이 패턴 흰개미집 구조랑 비슷한데? 맞아요. 흰개미집도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배터리도 열을 가두지 말고 스스로 나가게 길을 터주면 안 돼요? 순간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하지 못한 열폭주 문제를 사막의 흙집 원리로 푼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의구심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한 팀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야, 김 박사. 당장 시뮬레이션 돌려봐. 수루마 씨가 말한 대로 셀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배기 통로를 나선형으로 만들어봐. 팬 없이 자연 냉각으로. 팀장님, 그게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해보고 말해. 100년 된 이론보다 1000년 된 경험이 더 무서울 때가 있는 법이야.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연구원들 틈에 끼어 서툰 손놀림으로 도면 수정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제가 몽골의 기후와 바람의 특성을 설명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드디어 수정된 설계도로 만든 시제품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과부하를 걸어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온도 상승 80도, 90도, 100도 돌파. 냉각 시스템 가동. 팬 없습니다. 자연순환 시작. 모니터의 그래프가 빨간색 위험 수치를 향해 치솟다가 어느 순간 기적처럼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120도에서 멈췄어요. 열폭주 안 일어납니다. 와! 연구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한 팀장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수루마, 네가 해냈다고. 세상에, 몽골 텐트가 최첨단 배터리를 살렸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시와 서름 속에 지새웠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에서 온 촌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즉시 노마드 쿨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되었습니다. 유목민의 지혜가 담긴 냉각 기술이라는 뜻이었죠.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경악했습니다. 기존 냉각 시스템보다 부피는 30% 줄이고 수명은 40%나 늘린 혁신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저를 수루마 씨가 아닌 수루마 연구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먼저 와서 말을 걸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라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루마니? 큰일 났다. 오빠가 잡혀갔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오빠가 왜?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간첩 혐의래. 네가 한국의 기술 팔아넘긴 것 때문에 보복하는 거야. 어떡하니,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유학 중이던 오빠 칭바야르가 저 때문에 인질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를 살리고 싶으면 노마드 쿨링 특허 기술 자료를 가지고 혼자 나와라. 장소는 베이징. 48시간 주겠다. 왕웨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놈들은 치사하고 비열했습니다. 기술로 안 되니까 가족을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베이징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미래가 걸린 기술이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강도진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중국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선언. 몽골 국경 봉쇄. 한국 배터리 기업들 비상. 강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루마 양. 소식 들었지? 놈들이 본색을 드러냈어. 자네 오빠 일도 보고받았다. 사장님,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저 때문에 가면 죽어. 자네도 잡히고 기술도 뺏기고 오빠도 못 구해.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강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협상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와는 타협 없어.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놈들의 숨통을 조일 거야. 그게 뭔데요? 우리에겐 힘이 없잖아요. 아니, 힘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수루마 양,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당장 몽골 청년들을 모아야 해. 10명, 20명이 아니야. 100명, 아니 1000명을 한국으로 데려올 거야. 네? 1000명이요? 그래.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무기로 삼는다. 1000명의 수루마를 키워서 몽골 땅에 우리 기술로 만든 공장을 세우는 거야. 중국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람의 장벽을 쌓는 거지. 강 사장님의 눈빛은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날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노마드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눈물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이제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륙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왕웨이 이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마드 쿨링 시스템 특허 소식이 전해진 지 딱 24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몽골 히토류 수출에 대한 전면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명분은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였지만 실상은 한국과 몽골의 기술 동맹을 깨부수기 위한 노골적인 보복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붉은 자막이 쏟아졌습니다. 긴급 속보. 중국 몽골 국경 봉쇄. 히토류 운송 트럭 500대 발묶여. 한국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 위기. 반도체 대란 재현되나. 연구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한서윤 팀장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쳤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닥친 위기는 공장이 멈추는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 연구실 구석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그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루마씨. 오랜만입니다. 서울 공기는 좀 마실만합니까? 왕웨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내 오빠 칭바야르 오빠 어디 있어? 당신들이 데려간 거 다 알아. 진정해요. 오빠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중국 공안 조사실이 좀 춥긴 하지만 뭐 몽골 사막보다는 따뜻하겠죠. 다만 간첩 혐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법이 적용되면 사형도 가능하거든요. 거짓말 마. 오빠는 그냥 유학생이야. 아무 죄도 없어. 죄는 만들기 나름이죠. 수루마 씨가 한국에 넘긴 그 기술. 그게 원래 우리 중국 기술을 훔쳐간 거라고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오빠는 풀려납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그 USB를 들고 오든지. 그때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루마. 듣지 마. 저놈들 말 믿지 마. 으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오빠의 비명이 끊어졌습니다. 오빠. 오빠. 쯧쯧. 혈기가 넘치는 친구군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48시간. 그 안에 결정해요. 기술이냐 혈육이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 때문에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특허 서류를 훔쳐 베이징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오빠가 고문당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갈래요. 너무 무서워요. 오빠도 저 때문에. 화면 속 아버지는 며칠 새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루마. 잘 들어라. 너의 오빠는 몽골의 아들이다.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할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왕웨이 그놈은 늑대다. 네가 고기를 던져주면 배불리 먹고 나서 너까지 잡아먹을 놈이다. 기술을 넘겨주면 오빠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몽골의 미래도 죽는다. 칭바야르가 잡혀갈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동생한테 전해줘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버티는 건 수르마가 거기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어 오열을 삼켰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질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르마야, 울지 마라. 사막의 딸은 눈물로 앞을 가리지 않는다. 바람을 뚫고 나가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오빠의 희생은 개죽음이 됩니다. 저는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도진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과 임원들은 긴급대책 회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 베이징 안 갑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루마 양, 괜찮나? 오빠 일은? 오빠는 제가 구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겨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강 사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이라. 그게 뭐지? 왕웨이가 그랬어요. 몽골 촌놈들이 기술을 알겠냐고. 그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게 그들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기술을 가진 1000명의 엔지니어가 된다면 그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저는 밤새 준비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몽골 청년들을 데려와 주세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요. 그들을 한국에서 교육시켜서 우리 손으로 배터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중국 땅을 거치지 않고 하늘길로 히토류를 실어 나르고 몽골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예요.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이봐요, 수루마 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00명을 어떻게 데려와? 비자 문제도 있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때 강 사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의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교육을 시킬지 제 나름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밌군. 사람의 장벽이라. 강 사장님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쓰지만 우리는 사람을 무기로 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야. 강 사장님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연결해. 그리고 포항, 광양, 인천에 있는 연수원 싹 다 비우라고 해. 몽골에서 손님들이 올 거야. 아주 많이. 사장님, 정말 진행하시게요? 이거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니야. 투자지.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는 투자. 수루마 양,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어줘. 이름은 프로젝트 노마드. 어때? 그렇게 전설 같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제3국 청년 1000명을 전세기로 실어 나르는 사상 초유의 수송 작전. 그것은 단순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패권에 맞서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왕웨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첩자들이 공항 곳곳에 배치되었고 몽골 현지에서는 지원자,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방에 공작을 뚫고 1000명의 미래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활주로에는 거대한 대한항공 전세기 3대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몽골 항공의 전세기 5대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몽골 전역에서 선발된 1000명의 청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과 몽골 정부가 합심하여 선발한 기술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권과 함께 반드시 기술을 배워 돌아오겠다는 결의가 담긴 서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의 마수는 공항 대합실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학생들 잘 생각하게. 지금 저 비행기를 타면 자네들 가족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야. 몽골에서 중국이랑 거래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대기줄을 돌아다니며 험악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한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고 겁에 질린 부모님들이 자녀의 팔을 잡아 끌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안 돼, 나 안 갈래. 우리 아빠 가게 망하게 한대. 제 옆에 서 있던 19살 소년 에르덴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몽골 공대 수석 입학생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에이스였습니다. 에르덴이 무너지면 다른 아이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집어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공항 로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들이 왜 우리를 막으려 할까요? 왜 가족들을 협박하고 겁을 줄까요? 그만큼 우리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저러는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에르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르덴, 지금 돌아가면 너는 평생 중국 공장의 하청 노동자로 살아야 해. 하지만 저 비행기를 타면 너는 몽골을 바꾸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선택해. 늑대의 먹이가 될래? 아니면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를래? 에르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가야겠어요.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에르덴이 눈물을 닦으며 탑승구로 향하자 주저앉았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협박하던 검은 양복 사내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힘의 논리가 청년들의 꿈과 연대 앞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멀어지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기내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엄청난 함성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몽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백 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기술 동맹 파이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툰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육은 치열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포항과 광양의 연수원을, 기흥과 오창의 최첨단 연구시설을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낮에는 배터리 화학과 공정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혔습니다. 특히 노마드 쿨링 시스템 수업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 여기를 봐. 몽골의 바람은 차갑지만 건조해. 그 특성을 이용해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거야.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꼈던 그 감각,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봐. 한서윤 팀장은 밤 12시가 넘도록 학생들을 붙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경험이 최첨단 기술이 되는 과정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문화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경복궁을 거닐며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몽골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멘토가 되어 주었고, 몽골 학생들은 그들에게 마두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해 공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충격 보도. 한국 기업 몽골 청년들 강제 노역. 프로젝트 노마드의 실체는 현대판 노예 제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퍼뜨리며 우리가 한국 공장에 감금되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몽골 현지의 여론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루마 정말이니? 하루 16시간씩 일만 시키고 밥도 안 준다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의 끝에 노마드 다이어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마드 1기생 에르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라인에서 실습하는 날이에요. 여기 방진복 입은 제 모습 좀 보세요. 우주인 같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불고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한국 친구들이랑 야구장 왔어요. 응원 문화가 정말 신나요. 치어리더 누나들 춤도 배우고 소리 지르느라 목이 다 쉬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며 한국 멘토들과 형, 동생하며 지내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중국의 가짜뉴스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멋지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류지. 중국의 흑색 선전에 속지 말자. 몽골 청년들 파이팅. 여론전에서 승리하자 교육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6개월의 과정이 끝날 무렵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르덴 팀은 기존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2배 빠르면서도 열 발생은 절반으로 줄인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다른 팀은 몽골의 천연 광물을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배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우리가 10년 동안 고민하던 걸 얘네들이 6개월 만에 풀어버렸어. 역시 헝그리 정신이 무서운 건가? 수료식 날, 강도진 사장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과 함께 사원증을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의 사원증이 아니라 몽골 현지에 세워질 합작 법인의 사원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몽골의 자원을 잇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육관을 가득 메운 1000명의 청년들이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함성이 천장을 뚫을 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개월 전 공항에서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로 몽골 땅에 기적을 심는 것. 그리고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제 오빠를 구하는 것. 비행기는 다시 몽골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친 1000명의 영웅들이 금이환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고비 사막의 모래바람 너머로 새로운 공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놈들에게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귀국 후 1년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비행기는 울란바토르 공항 대신 우리 가족의 땅 바얀달라이 인근에 새로 지어진 전용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휘날리던 황무지는 이제 거대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선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수루마 배터리 밸리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복을 갖춰 입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환영합니다. 노마드 1기생 여러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건 환영 인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오빠 칭바야르였습니다. 오빠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영웅. 내가 말했지? 넌 해낼 거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는 제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는 동안 감옥에서 끝까지 버텨주었습니다. 중국은 국제 여론 악화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결국 오빠를 석방하고 추방 조치했던 것입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네가 이긴 거야. 네가 데려온 저 1000명의 아이들이 중국을 이긴 거야. 이제 보여줘. 저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는 눈물을 닦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라인에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된 작업 지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르덴과 일 기생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전원 위치로. 생산 라인 가동 준비. 준비 완료. 원료 투입. 에르덴의 힘찬 구호와 함께 거대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로봇 팔들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비 사막의 히토류가 정제되어 100% 몽골 기술로 만든 배터리 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노마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된 세계 최고 효율의 배터리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영하 40도의 추위에도 끄떡없는 메이드 인 몽골리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몽골 자체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양산 성공. 한국 몽골 합작, 중국 제치고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확보.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막의 기적을 보았다. 당장 몽골로 가겠다는 글을 남겼고 실제로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왕웨이 이사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루마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긴 당신들 출입 금지 구역일 텐데요. 저는 그의 악수를 무시했습니다. 왕웨이는 헛기침을 하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허허, 그런 섭섭한 말씀을. 우리 중국 기업에서 제안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귀사의 냉각 기술 아주 훌륭하더군요. 우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 어떨까 합니다. 로열티는 넉넉히 드리죠. 그리고 중국 시장 판로도 열어드리겠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우리 가족을 짓밟고 오빠를 고문했던 자가 이제 와서 돈으로 기술을 사겠다고 하는 꼴이라니. 로열티요? 중국 시장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우리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중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죠. 그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웠어요. 이제 와서 돈 몇 푼 쥐어주면 우리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나요? 이봐요, 수루마씨.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시장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왕웨이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웃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상생과 신뢰라는 가치를 모르는 당신들에게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1초라도 더 있으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왕웨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 기숙사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에르덴과 친구들은 마두금을 켜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지고 땅에는 우리의 땀방울이 만든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의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193개국 정상들과 수백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 22살의 몽골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에는 몇 년 전 그날 아침 주웠던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가 제 인생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몽골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을 만든 건 이 돌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에 앉아있는 강도진 사장님과 한서윤 팀장님, 그리고 TV로 지켜보고 있을 가족들과 1000명의 노마드 전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작은 손을 잡아준 대한민국이라는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함께 그물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노마드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웃는 아이들, 밤새워 토론하는 한국과 몽골 청년들의 모습. 장래는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은 독점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힘으로 뺏는 자는 결국 고립되지만 마음을 얻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돌멩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몽골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도 남미의 정글에서도 제2, 제3의 수루마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길을 막으면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이내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UN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람의 길을 아는 자만이 사막을 이긴다는 그 말씀이. 지금 제 귀에는 1000명의 노마드 전사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들립니다. 그것은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입니다. 사막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8살 유목민 소녀가 보낸 이메일 한 통. 문법도 엉망이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우리 땅 밑에 보물이 있어요. 이걸 중국이 뺏어가려 해요. 서울에서 36시간.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양젓 한 잔으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50억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 짜는 법을. 1000명의 몽골 청년이 한국에서 배터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사막 한가운데 공장을 세웠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근행과 기술의 이름은 노마드 쿨링. 1000년 된 게르의 지혜가 최첨단 배터리를 살린 겁니다. 바람은 길을 알아요. 억지로 막으면 화내고 길을 터주면 춤을 춰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바람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힘으로 뺏는 자는 고립되고 마음을 얻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는 진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막의 딸은 눈물로 앞을 가리지 않습니다.